눈보라가 몰아치는 묘역. 할아버지가 처음 찾은 아들의 무덤 앞에 처음 보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쓸며 피눈물을 흘리던 아이들. 아바마님, 오늘이 마지막 인사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아이가 묘비에 무언가를 밀어넣고 도망쳤지요. 우린 오늘 이경에 끌려가요. 할아버지가 꺼낸 쪽지엔 매듭 문양 하나,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씨. 북문 박청연원. 의절한 아들이 남긴 쌍둥이 손자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설아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서소문 밖 공동묘지에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이 사람의 앞을 가렸고 발밑의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지요. 이런 날씨에 묘역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상단대행수 최만석과 부인 한씨, 마님은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최연우의 묘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의절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해가 지나도록 최만석은 묘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야 겨우 이곳 공동묘지 한 구석에 자리를 얻었지요. 최만석은 아들의 묘비를 처음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만 표정만큼은 굳게 다물었지요. 그런데 묘비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묘비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지요. 작은 손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는데도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 강연히 떨리는 목소리로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바마님, 오늘이 마지막 인사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지요. 최만석이 한 걸음 다가서자 남자아이 강우가 벌떡 일어나 동생을 가렸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최만석을 쏘아보며 짧게 내뱉었지요. 우린 오늘 이경에 끌려가요. 밤이 깊어 두 번째 북이 울릴 때 그때 끌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어디로 끌려간다는 것인지요. 강우는 재빨리 손을 뻗어 묘비 틈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생 강연의 손을 잡아 끌며 눈보라 속으로 뛰어갔지요. 작은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최만석이 묘비로 다가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칠게 그려진 매듭 놀이개 문양이 눈에 들어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묘역 밖,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너머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도망치는 쌍둥이 남매를 확인하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한씨, 마님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얀 눈 위에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작은 발자국마다 피가 섞여 있었지요. 한씨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만석상단의 신복 조성문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발자국이 향한 방향을 살폈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도 조심스레 주었지요. 아이들이 남긴 쪽지까지 한데 묶어 봉했습니다.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달라졌지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늦지 않겠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지요. 누군가 아이들을 회수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바퀴 소리였습니다. 최만석이 묘역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쪽지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 한 줄이 보였습니다. 북문 박청연원.
최만석의 손이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청연원, 그곳이 아이들이 끌려가는 곳이었습니다. 북문 밖 청연원은 겉으로 보기엔 구유론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는 곳이라 알려져 있었지요. 원주 백미숙은 마당에서 후원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쌀자루를 옮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요. 아이고,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당 문이 닫히자마자 백미숙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지요. 그때 강우와 강연이 뒷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미숙은 두 아이를 고자마자 마루 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강연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쿵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부딪혔지요. 오늘 이경의 의주로 간다. 백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강연이 눈물을 참으며 매달렸습니다. 우린 같이 가야 해요. 오랍이랑 떨어지면 안 돼요. 백미숙은 강연의 턱을 들어 올리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더 얌전해야지. 소리내면 따로 보낸다. 바로 그때 뚱뚱한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억새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물건 보듯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지요. 쌍둥이는 값이 더 나간다. 의주 가면 2배로 받을 수 있어. 두억새는 강우와 강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으로 키를 재고 살집을 만져보았지요. 짐을 다루듯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강우는 그 순간 눈을 풀었습니다. 멍한 표정을 지으며 침을 흘렸지요. 바보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똑똑해 보이면 더 비싸게 팔릴 것이고, 그러면 더 위험한 곳으로 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백미숙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밥 없다. 입이 열리면 값이 떨어진다. 강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연은 무심코 소매를 더듬었습니다. 어제 숨겨둔 빵 조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백미숙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이것이 낙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강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숨기는 버릇이 있네. 값 떨어지는 짓 하지 마. 백미숙은 빵 조각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강연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지요. 강우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지요. 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시각 만석상단 창고에서는 최만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성문에게 말과 긍부를 준비시켰지요. 청연원으로 간다. 최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청연원 안, 백미숙이 아이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움켜쥐었지요. 도망치면 서로 못 본다. 강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최만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씨 마님은 마당 한 구석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아들 연우의 옛방이었습니다. 최만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찰 뭉치가 놓여 있었지요. 뜯지 않은 봉투들이었습니다. 연우가 보낸 편지들이었지만 최만석은 단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한씨 마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읽어야지요. 최만석이 첫 번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을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한씨, 마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들 그 묘비 앞에서 본 쌍둥이가 손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최만석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옆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물건들을 보관해둔 창고였지요.
서찰이 저기 있습니다. 한씨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만석과 조성문이 뛰어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밖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잠가둔 것이었지요. 바닥엔 불쏘시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조성문이 외쳤습니다. 조성문이 맨몸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찰 뭉치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옷자락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최만석도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편지 하나를 낚아챘습니다. 불길이 손을 핥았지만 놓치지 않았지요. 불길 너머로 사내 하나가 도망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조성문이 뒤쫓아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사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요. 누가 시켰느냐?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문겸 도련님이. 하지만 사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성문이 사내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최만석은 처음으로 조카 최문겸을 떠올렸습니다. 상단의 체면을 말하던 자였습니다. 언제나 가문의 이름을 내세우던 자였지요. 그때 포도청 별감 서정락이 나타났습니다. 대감, 이 불은 관아에서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누가 증거를 태우려 한 것입니다. 한씨 마님은 불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찰 태운다고 핏줄까지 사라지나요? 최만석이 마지막으로 구해낸 편지를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듭을 따라가면 아이들이 산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청연원 안은 분주했습니다. 이경이 가까워지자 하인들이 아이들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척하며 발목을 느슨히 묶었지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억새가 마차를 대고 들어왔습니다. 출발하자. 늦으면 안 된다. 백미숙은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기분이 들떠 있었지요. 오늘 밤이면 큰 돈이 들어온다. 강우는 청소를 시키는 틈을 타서 백미숙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살짝 열어보았지요. 그곳엔 도장이 찍힌 송장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운송할 때 쓰는 증서였습니다. 강우는 송장의 문양과 색깔, 모서리 찢어진 부분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숫자를 잘 외우는 강우였기에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지요. 강연은 방 안에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누가 술에 취했고 누가 칼을 찾는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백미숙의 비틀거리는 걸음, 두억새의 무거운 발소리, 하인들의 급한 발걸음이 모두 달랐지요. 강우가 강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넌 숨만 쉬어. 강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둘은 창문 나사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 어디 있냐? 마차에 태워라. 만석상단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정락은 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상단이 앞장서면 납치로 몰릴 수 있습니다. 관아, 깃발을 앞세워야 합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문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청연원에서 의주로 가는 길은 세 갈래였습니다. 관도, 숲길, 개울길이었지요. 조성문은 사람들을 나누어 세 곳에 매복시켰습니다. 어느 길로 오든 막는다. 마차가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강우가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지요. 그 사이 강연을 구석에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억새가 강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마차 안으로 던져버렸지요. 강우의 몸이 마차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두억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경 지나면 내 이름은 끝이다. 강연도 마차에 던져졌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부둥켜 안았지요. 마차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아이들을 삼켰습니다. 마차가 눈길을 달렸습니다. 바퀴 소리가 밤을 갈랐지요. 두억새는 관도가 아닌 숲길을 택했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숲길 어귀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눈보라를 찍고 포도청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관아 군사들이 길을 막아섰지요. 최만석은 상단마차가 아니라 포도청 깃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관아의 힘을 빌린 것이었지요. 두억쇠가 마차를 세웠습니다. 칼을 뽑으려 했지만 서정락이 먼저 외쳤습니다. 현행이다. 칼 내려라. 백미숙이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구유런 아이들을 양자로 보내는 길입니다. 서정락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양자? 그럼 문서를 보여라. 백미숙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품에서 종이를 꺼냈지요. 여기 있습니다. 그때 마차 틈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린 팔려가요. 강연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지요. 최만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 한마디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양자라면 송장이 왜 필요하지? 백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성문이 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백미숙 서랍에서 훔쳐나온 송장 조각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찢어진 부분이 선명했지요. 이 도장, 청여놓은 것이 맞습니까? 서정락이 물었습니다. 백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억쇠가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성문이 재빨리 다리를 걸었지요. 두억쇠가 눈 위에 넘어졌습니다. 조성문이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꼼짝 마라. 백미숙의 얼굴이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선한 얼굴이 아니었지요. 마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우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최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우의 입술이 떨렸지요. 정말 왔네. 최만석은 아이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보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대신 한씨 마님이 따뜻한 포대기를 씌워주었지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한 사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문겸의 수하였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체포되며 백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잡아도 소용없어. 원본은 이미 넘어갔어. 아이들은 관아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방 안에는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이불도 깨끗했지요. 하지만 강우는 침대에 눕지 못했습니다.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최만석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강우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함께 앉았지요. 춥지 않게만 하자. 강연은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지요. 이거 다시 뺏기면? 한씨, 마님이 강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도 안 뺏는다. 천천히 먹어라. 서정락은 별채 밖에서 최만석을 불렀습니다. 대감, 정식 고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미숙이 말한 원본을 찾아야 합니다. 조성문은 청연원 뒤뜰로 다시 갔습니다. 불태운 재를 뒤졌지요. 그 속에서 태우다만 나무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목패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패였지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복내 할멈이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약을 들고 왔지요. 대감, 청연원이 선행을 베푸는 곳이라고요? 거긴 장사판입니다. 복내 할멈은 두억쇠가 자주 드나들던 객주 이름을 일러주었습니다. 의주 가는 길목, 그 객주가 배우입니다. 그때 최문겸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버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가문 망신입니다. 최만석은 단문으로 끊었습니다. 망신은 죄가 만들지, 아이가 만들지 않는다. 최문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요. 강우가 최만석의 허리에 매달린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매드 문양이었습니다. 자신의 손목 흉터와 같은 모양이었지요. 강우는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 할멈이
아이들의 손목 흉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건 갓난아기 때 표식 묶던 자리요. 어미가 아이 잃어버릴까봐 묶는 매듭이지요. 강연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청년원에서 어떤 여자를 봤어요. 뒷모습이 엄마 같았어요. 복내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주 객주에 젊은 여인 하나가 붙잡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약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서정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 안도 믿을 수 없습니다. 돈 냄새가 납니다. 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성무는 객주 잠입을 준비했습니다. 길목과 교대 시간을 계산했지요. 지도를 펼쳐 동선을 그렸습니다. 최만석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미끼로 쓰진 않겠다. 하지만 강우가 말했습니다. 우린 얼굴을 알아요. 우리가 증거예요. 강연은 사람 눈을 보는 힘으로 관아 하인들을 살폈습니다. 누가 편인지 감각적으로 알아차렸지요. 저 사람은 우리를 보면 눈을 피해요. 최문겸은 뒤에서 객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증거를 먼저 치우려는 것이었지요. 복내 할멈은 최만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대감, 체면은 따뜻한 밥이 아니요. 그날 밤 조성문이 객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3명의 사내가 칼을 들고 나타났지요. 그 종이 내놔. 조성문이 몸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 칼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조성문이 재빨리 옆으로 굴렀지요. 두 번째 칼이 바닥을 쳤습니다. 조성문은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이 사내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렸지요.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조성문이 몸을 돌려 팔을 잡았습니다. 사내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지요. 그리고 발로 사내의 무릎을 찼습니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성문은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와 객주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객주는 것 보기엔 평범한 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뒤편엔 큰 창고가 있었지요. 조성문은 담을 넘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엔 의주로 보낼 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곡식, 옷감, 그릇들이 빼곡했지요. 하지만 창고 한쪽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송장 원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짐처럼 적은 문서들이었지요. 아이들의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성문은 원본을 통째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꺼웠지요. 대신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부분과 거래처 이름이 적힌 부분만 찢어 품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객주 주인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단의 물건이다. 손대면 죽는다. 조성문이 물었습니다. 상단? 어느 상단? 주인이 내뱉었습니다. 만석상단. 조성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우가 상단 내부라는 것이 확정된 순간이었지요. 주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조성문이 몸을 피했습니다. 칼날이 옷자락을 스쳤지요. 조성문은 선반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선반이 와르르 무너지며 주인의 길을 막았습니다. 서정락이 밖에서 소란을 듣고 창고로 뛰어들었습니다. 관아 신분을 밝히며 주인을 제압했지요. 포도청이다. 움직이지 마라. 객주 주인은 잡히기 직전 창밖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망치라는 신호였지요. 조성문이 찢어온 송장 조각을 서정락에게 건넸습니다. 최만석은 이 소식을 듣고 손을 떨었습니다. 내 상단 이름으로 아이를 팔았단 말이냐. 서정락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 상대는 백미숙이 아니라 집안 아닙니다. 최문겸이 상단 원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엔 나이 든 상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지요. 대행수의 판단이 상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문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개인의 일로 상단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장사를 하겠습니까? 원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만석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송장 조각과 목패 조각을 차곡차곡 쌓았지요. 말없이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강우는 회의장 근처 복도에서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싸운다. 강우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죄가 아니야. 죄는 죄가 지는 거다. 강연은 회의장 밖에서 수아들을 살폈습니다. 눈빛을 읽었지요. 저 사람들 칼 찼어요. 조성문이 재빨리 수아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바꿨지요. 서정락은 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관할을 움직이려면 현행이 필요합니다. 최문겸이 증거를 건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최만석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손이 증거에 닿는 순간 끝낸다. 밤이 깊었습니다. 최문겸은 별채 근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증거를 훔치려는 것이었지요. 창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강연이 그걸 보고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랍이 또 왔어. 강우가 창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 칼 가졌어. 둘은 숨죽였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별채 담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조성문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림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지요. 누가 보냈느냐?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에서 떨어진 심부름패가 말해주었습니다. 최문겸 집안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날 밤 이경이 가까워졌습니다. 별채 담을 넘어 5명의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지요. 강우는 강연을 먼저 장롱 뒤로 숨겼습니다. 나오지 마. 강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강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아들이 강우를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강우는 일부러 반대쪽으로 뛰었지요. 미끼가 되어 수아들을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수아들이 강우를 쫓았습니다. 강우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일부러 멍청한 척 비틀거리며 넘어졌지요. 수아들이 강우를 둘러쌌습니다. 강연은 장롱 뒤에 숨어 소리를 죽였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조성문이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아 하나를 뒤에서 잡아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을 꺾어 제압했지요. 하지만 나머지 수아들은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정락이 현장에 도착해 잡힌 수아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품 안에서 최문겸 집안 인장이 찍힌 심부름패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연결고리가 잡혔습니다. 최만석은 그것을 보고도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복내 할멈이 상처약을 발라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 해야 산다. 강우는 울음을 흘릴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울면 강연이 무너져. 한씨, 마님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울어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밤 최문겸이 관아 윗선에 뇌물을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성문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은자루가 윗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성문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정락이 관아 윗선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최만석이 분노했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느리면 아이는 이미 팔린다. 서정락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조성문은 객주 주인의 신복을 미행했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지켜보았지요. 넷째 날 밤 신복이 움직였습니다. 은자루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뒷문에서 누군가를 만났지요. 조성문은 어둠 속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자루가 관아 서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뇌물이 오가는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복내 할멈은 상단 원로 중 한 명이 은밀히 두억새와 거래했다는 소문을 물어왔습니다. 원로 정 씨가 의주 장사건으로 두억새와 손잡았다 하더군요. 강연은 관아를 드나드는 하인들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읽는 능력으로 누가 첩자인지
감을 잡아냈지요. 저 하인은 우릴 볼 때마다 밖으로 나가요. 강우는 목패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태운 조각들을 모아 글자를 조합했지요. 청연원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25명이에요. 우리만 팔린 게 아니에요. 최만석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쌍둥이 남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팔려갔던 것이지요. 우리만 구하면 끝이 아니다. 최문겸은 상단 원로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론전을 키웠지요. 대행수의 정신이 나갔습니다. 개인의 복수의 상단 전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로들이 흔들렸습니다. 최문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지요. 한씨 마님은 밤마다 별채에 죽을 끓여 보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아이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밤 냄새가 나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강우와 강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서정락이 조성문을 불렀습니다. 내일 초경, 최문겸 측이 증거 인멸에 나섭니다. 조성문이 칼을 갈았습니다. 맞겠습니다. 최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아들 연우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듭을 따라가면 아이들이 산다. 이제 그 매듭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 그것이 매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성문이 객주 지하에서 뜯어온 송장 도장면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찢어진 부분이 선명했지요. 이것이 증거 하나입니다. 서정락이 별채 습격범의 인장패를 꺼냈습니다. 최문겸 집안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 둘입니다. 배우가 연결됩니다. 복례 할멈이 청연원 하인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지요. 아이들을 재고 굶기고 팔았습니다. 백미숙 원주가 시킨 일입니다. 강우는 목패 조각을 다 맞췄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목록이 완성되었지요. 25명. 모두 이름이 있었어요. 최만석은 마지막으로 연우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매듭을 따라가라. 이 말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최문겸은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연우의 자식이란 증거가 있습니까? 핏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상단을 무너뜨리십니까? 원로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씨 마님이 단호히 끊었습니다. 핏줄을 증명하려고 아이를 다시 울리진 않겠습니다. 서정락이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고적과 족보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범죄는 핏줄과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최만석이 결심했습니다. 상단 대회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최문겸이 비웃었습니다. 대회 앞? 거기서 내가 먼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최만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송장, 목패, 인장패, 증언까지 4가지가 모두 갖춰졌지요. 조성문이 증거들을 단단히 봉했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밀봉했습니다. 이제 대회 앞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우와 강연은 별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대회 앞 전날 밤이었습니다. 최만석은 회합장에 관아 깃발을 함께 세우는 준비를 했습니다. 공개 현행으로 만들 계획이었지요. 서정락은 회합장 탁자 위에 미끼 문서를 놓았습니다. 최문겸이 증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여기 손대면 현행으로 잡습니다. 조성문은 회합장 주변 길목을 장악했습니다. 동문, 서문, 북문 모두 사람을 배치했지요. 도망길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회합장 바깥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만석상단이 아이 팔아 돈 벌었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강우는 회합장에 나가 증거 숫자를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틀리지 않게 말하려 했습니다. 강연이 최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대감 손 떨리십니다. 최만석이 답했습니다. 두렵다.
그래도 해야 한다. 최문겸은 최후의 수를 썼습니다. 백미숙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백을 막으려 했습니다. 서정락은 그 지시가 오가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요. 지금입니다. 이 흐름을 현행으로 엮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지요.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회합장 종이 울렸습니다. 대회합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지요. 최문겸이 먼저 회합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판 내 것이다. 하지만 최만석도 뒤따라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증거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요. 원로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합장이 숨죽였습니다. 최만석이 회합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탁자 위에 송장 도장면을 펼쳤습니다. 그 옆에 목패 목록을 놓았지요.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만석상단 이름으로 아이들을 팔았습니다. 원로들이 술렁였습니다. 최문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입니다. 가문을 더럽히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최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장패를 꺼냈습니다. 최문겸 집안 인장이 찍힌 패였지요. 이것이 배우를 증명합니다. 최문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강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똑바로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지요. 우린 사람입니다. 회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린 이름이 있고 아버지가 있었고 사람입니다. 강연의 목소리가 회합장을 채웠습니다. 강우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더듬지 않았지요. 청연원 송장, 날짜는 12월 보름. 거래처는 의주 객주. 도장 문양은 삼각 안의 물결. 모서리는 왼쪽이 찢어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숫자와 문양을 틀리지 않고 읊었습니다. 복내 할멈이 하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증언하겠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굶기고 때렸습니다. 백미숙 원주가 시켰습니다. 두 억쇠가 실어 날랐습니다. 최문겸이 증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정락이 외쳤습니다. 현행이다. 포도청 군사들이 회합장 문을 닫았습니다. 도망길이 막혔지요. 최문겸은 물러서려 했습니다. 난 몰랐습니다. 수아들이 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성문이 인장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인장은 도련님 것입니다. 수아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최문겸의 말이 막혔습니다. 최만석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문이 죄를 덮는 천이 되면 그게 더 망신입니다. 원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문겸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들 정말 연우 자식 맞습니까? 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연이 오빠의 손을 꽉 잡았지요. 하지만 한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핏줄을 따지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봐야지요. 최만석이 품에서 연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지요. 길게 읽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읽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거든 용서해달라. 회합장이 숨죽였습니다. 한씨 마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우는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듭을 묶어주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복내 할멈이 결정적 단서를 내놓았습니다. 연우의 아내가 의주 객주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서정락이 즉시 말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안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관아 군사들과 함께 회합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강연이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숨을 멎었습니다. 엄마,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다리가 풀렸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인은 강우와 강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흉터를 쓰다듬었지요. 내가 묶어준 매듭 자국이야. 오열했습니다. 최만석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문겸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증인이 조작입니다. 저 여인이 정말 며느리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인의 손에 남은 상처가 말해주었습니다. 감금 흔적이었지요. 객주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서정락이 객주에서 가져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12월 초하루 젊은 여인 한 명 감금. 이름 기록 없음. 이 기록이 증명합니다. 강우가 조용히 최만석의 허리를 봤습니다. 매듭 놀이개가 달려 있었지요. 아버지가 이걸 남겼군요. 최만석이 놀이개를 풀었습니다. 강우의 손목에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풀리지 않게. 강연도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한씨 마님이 강연의 손목에도 매듭을 묶어주었지요. 너희는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이다. 여인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최문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서정락이 최문겸을 체포했습니다. 만석상단 이름으로 아이들을 판 죄, 증거인멸을 시도한 죄, 납치를 지시한 죄로 체포합니다. 최만석은 한 번 잡았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청연원에서 팔려간 아이들의 목록을 관아에 넘겼습니다. 2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이 아이들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서정락은 포도청 내부를 정리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서리를 파직시켰지요. 첩자 노릇을 한 하인도 쫓아냈습니다. 제도의 악을 끊어야 합니다. 백미숙은 끝까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먹여 살렸어. 내가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 애들이야. 하지만 증언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청연원에서 일했던 하인들이 진실을 말했지요. 아이들을 굶겼습니다. 때렸습니다. 도망치면 따로 팔았습니다. 2억 쇠는 거래망을 불며 살기를 찾았습니다. 의주 객주만이 아닙니다. 평양에도 개성에도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서정락은 즉시 평양과 개성관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만석은 상단 자금을 돌렸습니다. 입마금이 아니라 구율 창고로 보냈지요. 이 돈으로 팔려간 아이들을 다시 찾겠습니다. 강우는 복수심이 치밀었습니다. 백미숙을 보면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강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비, 우리 살았잖아. 한씨, 마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엔 미운 사람보다 굳는 사람이 더 많단다. 조성문은 청연원에서 팔려간 아이 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개성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아이였지요.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연원의 실상을 증언했지요. 백미숙은 아이들을 짐처럼 재고 값을 매겼습니다. 최만석이 선언했습니다. 상단의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을 물건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사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강우는 밤이 되면 침대 밑을 찾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그곳에서 잠들었지요. 최만석은 억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함께 누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나아가자. 강연은 밥을 먹다가도 소매에 숨기려 했습니다. 음식을 비축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지요. 한씨 마님이 웃으며 작은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숨길 건 사탕만 숨겨라.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연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한겨울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보고 자기 옷을 벗어주셨어. 그래서 감기 걸려 며칠 앓았단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알아갔지요. 조성문이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묘역에서 왜 마지막이라고 했느냐? 강우가 답했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기억이 필요했어요. 잊고 싶지 않았어요. 서정락은 사건 뒤처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정의도 사람의 손에서 나옵니다.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깁니다. 복례 할멈은 아이들에게 약향을 맡겼습니다. 이제 좋은 꿈 꿔라. 강우의 재능은 상단이 아니라 구율 창고에 먼저 쓰였습니다. 쌀과 옷을 나누는 계산을 도왔지요. 이 쌀을 100집에 나누면 한 집당 2말씩입니다. 강연의 감각은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았지요. 저 할머니 다리 다쳤어요. 한씨 마님이 할머니를 부축해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침대 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줄어들었지요.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우가 처음으로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단 손에는 매듭을 쥔 채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매듭이었지요. 강연이 옆에 누웠습니다. 오라비, 무섭지 않아? 강우가 답했습니다. 무서워. 그래도 괜찮아. 두 아이는 서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최만석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지요. 한씨 마님이 물었습니다. 잠들었습니까?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청연원은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혁되었지요. 새로운 원주가 부임했습니다. 서정락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목패 대신 장부의 이름과 생일을 기록했지요. 아이들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최만석은 상단 내부를 정리했습니다. 부패한 거래처를 끊었지요. 두억새와 손잡았던 원로 정씨를 파직시켰습니다. 상단은 사람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최문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유배형이 내려졌지요.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가문이 무너진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문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청연원에서 팔려간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새 보호처로 갔지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었어요. 강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였어? 강우가 답했습니다. 연결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매듭, 대감님이 잡아준 손, 마마님이 끓여준 밥. 그게 우릴 살렸어요. 며느리는 연우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봄꽃이 핀 묘역이었지요. 당신이 남긴 매듭이 아이들을 살렸어요. 한씨 마님은 묘비 앞에 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지요. 연우야,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 서정락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법은 느립니다. 그러니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조성무는 상단을 떠났습니다. 대신 관아에서 일하기로 했지요.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복례 할멈은 청연원의 약을 기증했습니다. 아픈 아이들 많을 테니 잘 쓰게. 만석상단의 깃발이 바뀌었습니다. 매듭 문양이 새겨졌지요.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매듭은 있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벚꽃잎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봄날 가족이 서소문박 묘역에 섰습니다. 눈보라가 아니라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날렸지요. 강연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마지막 인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남에서 했던 말을 되돌렸습니다. 강우는 묘비에 자신의 매듭을 올려두었습니다. 잠깐 놓았다가 다시 손목에 묶었지요. 잊지 않되 살아가겠습니다. 최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늦었다. 며느리가 연우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 냄새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 조성무는 묘역을 내려오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자국이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지요. 서정락은 멀찍이 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조력자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복내 할멈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살린 매듭이여. 묘역을 내려오는 길, 강우가 최만석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내일도 같이 밥 먹어요? 최만석이 답했습니다. 그래. 짧고 강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족은 묘역을 나섰습니다. 봄빛이 길을 밝혔지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기다리는 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최만석은 상단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만석상단의 돈은 이렇게 쓰일 것입니다. 첫째, 구율 창고를 짓습니다. 굶는 사람을 먹입니다. 둘째, 팔려간 아이들을 찾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셋째, 고아들을 교육합니다. 글과 셈을 가르칩니다. 원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는 이는 없었지요. 강우는 숫자를 사람 살리는 계산에 썼습니다. 이 쌀로 1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강연은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변했습니다. 저 아이 배고파해요. 한씨 마님은 여전히 아이들의 습관을 보았습니다. 강연이 가끔 음식을 숨기는 걸 보았지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며느리는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를 이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천천히 잇고 있었지요. 조성무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종이가 아니야. 살아남은 내 마음이 증거다. 서정락은 관아 문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사람은 남는다. 복내 할멈은 마지막으로 약향을 건넸습니다. 꿈이 무서우면 낮에 손을 잡아라. 최만석이 강우의 손목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풀리면 다시 묻겠다. 강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웃을게요. 마당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지요. 최만석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면은 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 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피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이지요. 핏줄을 자랑하기 전에 그 핏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른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지요. 아이들 앞에서 어른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최만석은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강우와 강연은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웃음도 늘었습니다. 한씨 마님은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지요.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연우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강우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지요. 맛있어요. 강연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먹자.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매듭은 끊어진 것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